네, 이제는 말이죠.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제 이자율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둘 중 작은 금액. 그래서 한도를 구했던 거, 그 대출 금액을 세 번째 상환하는 방법, 상환 방식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자율 하고요, 고정 변동 이자율 하고, 그다음에 대출액 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상환 방식 이 셋 중에 아무리 출제 안 돼도 하나 이상은 나와요. 26기 같은 게 세 가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말이죠. 반드시 두 문제 이상 얘기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할 필수 정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입문 과정에서는 이런 필수 정리 사항을 좀 정리하시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이론 과정, 기본 이론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기타 뭐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그런 것들은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리는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고정금리라는 건 뭐냐면 상환하는 기간 동안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변동금리는 상환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정금리, 여기는 변동금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정금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거나 시중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금리기간은 뭘 먹고 살죠? 이자를 먹고 살죠. 근데 말이죠. 대출 이자를 정했는데 그게 고정됐어요. 고정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운 적 있어요. 물가가 상승한 화폐 가치는 하락하죠. 그럼 이자를 올려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금자에게 예금자를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말이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돼 있잖아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수익성 악화. 이걸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 경우 문제 물가 하락. 자, 현실적으로 물가 하락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중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요거 이제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이제 봅니다. 내가 금융기관인데 대출을 말이죠. 10%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시중 금리가 원래 10%에다가 5% 낮아졌다 칩시다. 그러면 봐요. 대출주 입장에서 당장은 말이죠. 나는 10%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좋아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입자가 시중에 있는 5% 낮은 이자율로 차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대출 10%짜리를 조기 상환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다 아니다? 위험이다 그랬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입니다. 그렇죠? 그 변제 받은 돈이 예상치 못하게 변제 받은 돈이 일자리를 잃은 거하고 같다. 그 돈이 실업자가 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 있습니다. 생각합시다. 이 고정금리는 그래서 변동금리에 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투자 이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과 수익 관계 배운 적 있죠? 위험할수록 수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위험수익 상승 관계 맞습니까? 그래서 대출. 자, 대출자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게 되면 나중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 초기죠. 대출 시점 초기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높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나중에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초기에는 확실한 것은 고정금리가 높았다가 변동금리는 나중에 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변하는 거죠. 이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고자가 높을 고자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높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 뭐하다? 변동금리에 비해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높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출자가 이 고정금리에서 차입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될까요? 자, 대출자가 자신이 안게 되는 이런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험의 전가. 자, 위험 전가 들어본 적 있죠? 위험 전가, risk shifting, 위험의 전가. 그래서 이 전가는 위험이 사라진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겁니다. 그게 위험이 전가죠. 자, 그래서 변동금리로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면 고정금리와 다르게 상환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대출금리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변동금리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가상금리는 이제 스프레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프레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변동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 그런 뜻이에요. 자, 변동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금리하고 표현은 같지만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은행 간 금리예요. 콜금리라고 합니다. 콜금리. 그래서 이제 또 기준금리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올라가면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정해지는 이자율이거든요. 그 비용이 늘어난 셈이 되어서 여기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금리가 요 기준금리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도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변동의 기준을 삼는 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이제 뭘 쓰냐면요. 자,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CD, Certificate Deposit이라는 양도성 예금 증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CD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Cost of Fund Index. Cost of Fund Index.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겁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오늘 이거 학습 목표 아닙니다. 오늘 이거 학습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자를 뭐 먹고 살아? 낮은 예금이자 두고 높은 대출자를 봐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해줄 자금이 없으면 일자를 잃는 것과 똑같아 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CD 등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금 통장을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럼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죠. 그렇죠? 그 수익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금은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변해요. 대출금리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기준금리가 변하는 것이지, 이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상금리는 어떤 거냐면 말이죠. 이겁니다. 대출 조건이나 차입자 신용도 등에 따라서 추가되는 그런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입자 신용도가 낮아요. 위험하죠? 높아집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요? 높아집니다. 대출 금액이 많아요? 높아집니다. 이게 가상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 이 가상금리 대기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출 상환 시점까지 대기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변하는 거죠. 이게 변해서 대출금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변동금리 되겠습니다. 변동금리. 자,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자, 이 변동금리 조정 주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죠. 자, 조정을 말이죠. 만약에 짧게 하다, 짧게. 조정 주기가 길다.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조정 주기가 짧다. 저기 짧다. 그럼 빨리빨리 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차입자가 요 위험을 다 떠안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해가 잘 안 가면 시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 변동금리 대출 받게 되면 3개월 단위예요. 별말이 없는 3개월 단위로 조정을 합니다. 이자를 변동을 시켜요. 물론 상품 종류에 따라 1년마다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금리 기간에 따라 또 달리 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말이 없으면 다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런데 3개월하고 1년짜리 비교한다는 느낌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조정 주기를 1시간에 한 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자가 안게 될 위험을 차입자에게 빨리빨리 떠넘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조정이 짧다. 그럼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 유리합니다. 그렇죠? 대출자가 유리해요. 조정주 길다? 조정주 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년 동안 고정금리 다를 바가 없죠. 이때는 빨리빨리 떠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차입자가 유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짧은 경우와 긴 경우 이렇게 출제되면 이제 뭐 이런 부분 하고요. 그럼 이거 그다음에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위험이 전과 사례로 또 이런 사례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정리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방금까지 우리 이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점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이자를 정했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환 방식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환 방식의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지금 이제 제목 봅니다. 무엇을 균등하게 하겠다? 원금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그려보면 최종 연수까지 매기 일정액을 이렇게 상환하는 거예요. 원금을. 이게 원금 그래프예요. 이게 원금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10년 동안 상환한다. 그럼 매년 1억씩 상환한다 치죠. 그러면 1억, 1억, 1억 이렇게 상환하지 않습니까? 원금을 일정히 상환하는 이게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자율을 배웠는데 여기 이자율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금에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자를 어디 적용한다? 매기초 미상환된 융자 잔고에다 적용합니다. 자, 봐요. 10억 대출을 받고 말이죠. 1년 말에 원금 1억을 갚기로 했다 칩시다. 그리고 2년 말에 또 원금 1억을 갚기로 하고. 이게 이제 원금 균등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자 계산할 때는 자, 10억 대출한 것을 1년 말에 이자 계산할 때 10억이 되다 이자를 곱해요. 자, 1년 말에 1억 갚았죠? 그럼 잔고 얼마 남아요? 9억 남죠? 그럼 9억을 2년 초부터 2년 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9억에 대해서 또 이자를 곱해요. 그러니까 이자 금액은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게 고정금리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자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고정금리란 이자율이 이자율이 고정됐다는 이야기지 이자액이 이자 금액이 고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자율은 항상 어디 적용해?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잔고가 많으니까 동일한 이자를 고받으라고 이자가 많아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또 이자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자가 높았다가 점점 작아지는 게 이자 그래프예요. 이게 이자 그래프예요. 그런데 말이죠. 차입자가 갚는 돈은 요 이자만 갚아요? 원금도 갚아야 돼요. 원금도. 그러니까 원금까지 이렇게 다 높이는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자, 원리금 형태로 보니까 이것은 뭐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환한 금액이 체감하는 스타일 맞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은 체감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체감식. 자, 융자 잔고, 잔금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잔금은 자, 10억에서 9억, 8억, 7억, 6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잔고, 잔금이에요. 잔고, 잔금.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제는 뭐가? 원리금이 균등한 이런 스타일입니다. 원리금이.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합계했을 때 그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원리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계했더니 여기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당상수라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이전 강의에서. 그 저당상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원리금 균등상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높이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이자율을 항상 어디 적용한다 그랬죠?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죠? 그랬죠?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자율은. 자, 잘 됐습니다. 이자리 같고 상환기간 같고 대출총이 같다면 상환 방식에 따라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상환 방식이 어떤 상환 방식을 취하더라도 첫 번째 첫 회 이자 계산액 그 이자 계산 금액은 다 같습니다. 자, 상환할 때 이자액을 갚느냐 안 갚느냐 그건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이자를 계산해라 그러면 첫 회 이자 계산 금액은
대출한 총액 10억이 돼서 이자를 계산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자 계산액은 다 같아야 돼요. 자, 여기 그림 봐봐. 자, 이자 그래프 높이가 이만큼 됩니다.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봐요. 전체가 원리금인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돼요. 여기 이제 이자 그래프. 이게 이자 그래프가 됩니다. 이자 그래프.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여기 이만큼 한번 쪼개보죠. 지금 여기 이자 높이라면 이게 원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자라면 이게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고요. 원금 비중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흰색 그래프가 없고 만약에 원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원금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그래서 원금은 처음에 비중이 낮았다가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자, 이 부분 봅니다. 여기 이 둘이 원가 이자 같아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전체 이 상환 기간의 약 3분의 2 기간쯤 돼요. 지금까지 갚았던 원금 총액과 앞으로 갚을 원금 총액이 거의 같은, 그러니까 원금의 약 절반을 상환한 시점 정도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이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인데 잔고는 어떻게 될까? 잔금은 처음에는 잔금을 적게 갚았다가 점점 많이 갚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잔금이 많이 줄지 않았다가 나중에 많이 주는 이런 스타일이죠. 이거 이제 잔금이 되겠죠. 잔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체증식 또는 점증식 상환입니다. graduated 하는 거죠. 점증식 상환. 이것은 참 특이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말이죠. 자, 원금과 이자를 다 합계해서도 처음에 적게 갚았다가 나중에 많이 갚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돼 있어요, 여기? 체증식. 그러니까 원리금이 체증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리금이 체증하는 스타일, 체증식 상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첫 회 이자 계산금이 모두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회 이자 계산금이 이렇게 돼요. 대출 총이 돼서 첫 번째 이자 계산 금액은.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럼 이자 전체 중에서 요만큼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물론 이자는 들어갈수록 언젠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만, 여기 이자 그래프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금 상환에 오히려 마이너스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여기가 원금 그래프예요. 굳이 그린다면. 여기가 원금 그래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자 그래프도 약간 뭐 이렇게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부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상황 이렇게 봅니다. 부의 상황이 나타난다. 잔고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잔고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잔금 그래프예요. 잔금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체증식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잘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잘 봅니다. 차입자가 갚는 돈은 원리금이에요. 자, 원리금 크기 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원리금 크기예요. 차입자 상환하는 금액이. 그 다음에 대출자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원금을 회수하는 크기, 자금 회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상환이 이렇게 되죠? 자금 회수 크기는 이렇게 되죠? 순수가 그래도 이게 크고 그 다음 순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원리금 이렇게 갖고 있죠? 뭐예요? 자금 회수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순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런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초기 자금 회수. 자, 원금이죠?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회수.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 체증식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원금 회수 크기하고요, 또는 원리금 회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초기 차입자 상환보다 가장 큰 게 뭐다?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 영어로 응용할 수 있어요. 자 봐요. 지금 이 원금 균등 상환이 초기 원금을 회수를 많이 해 간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첫 해 불이백 이후에 중도 상환을 한다. 중도에 상환한다. 그럼 잔금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이게 가장 많이 남죠. 중도 상환 시 잔금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이거 상환 방식만 다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상환이 다 끝났어요. 그럼 대출액이 10억으로 갔다면 상환 원금은 셋 다 10억일 거예요. 상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A, B, C 세 사람에게 이자를 얼마 냈는가 지금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이자를 많이 내는 셈이 될까요? 여기 제일 많이 내는 셈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자를 항상 어디 적용해? 매기초 미상환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금이 가장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래서 지금 이 잔금 크기하고 이 크기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그러니까 최증식이 잔금이 중도 상환 시 가장 이게 많이 남은 거니까 이자도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누적 이자 크기 이렇게 해도 좋아요. 누적 이자 크기 또는 총 상환의 크기. 원가 이자 합계를 하게 되면 총 상환의 크기 있죠? 이 크기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 크기는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응용 과정이니까 중도 상환 시 잔금 크기는 이거 원금 회수 크기를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일단 우선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 순서를 되게 이제 교재 집필 순서는 원리금 균등부터 먼저 되게 기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이 가장 널리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을 먼저 설명하는데 수업 목적상 제가 원금 균등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순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금 균등, 그 다음 원리금 균등 최증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렇죠? 원래 이간질한 놈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간질한 놈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 이간질한 놈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하방식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상하방식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등장하게 되면 주어를 어떤 걸 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하는 표현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하는 표현은 완전히 달라요. 봐봐요. 자, 초기 자금 또는 원금 회수 크기는 원리금 균등 상환 2 또는 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크다 그럼 맞지만 작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반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주어가 되죠? 근데 크다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작다 이렇게 해야 돼. 작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먼저 적고 알겠죠? 부등을 표시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69쪽에 이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70쪽에 이제 그림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뤄드릴 게 좀 더 있습니다. 뭐 MBS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기법이 있어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배운 적이 있었죠. 지분금융과 관련된 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이런 내용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학습이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다음에 우리 기본서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하지 않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법률이 자꾸 개정돼요. 시험에 임박해서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그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는 큰 틀만 이렇게 다루었다가 나중에 법이 이제 확정이 좀 되고 우리 시험법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섬세한 작업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 금융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는 개발 관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